예, JD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인중개사 관련된 시간 공부 시간 활용법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실시간 방송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녹화한 이후에 이거는 따로따로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실시간 방송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시청자가 없어서 그냥 저냥 이렇게 혼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해서 아마 올릴 것 같고, 각 영상들은 편집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방송은 지금 한 4가지 정도 잡았는데요.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먼저 내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리고 수능엔 공인중개사 공부시간 활용법, 로스쿨을 꼭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해외여행 성수기 비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게 행정사 업무랑 연관은 있는데, 사실 무거운 성범죄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행정사가 이제 형법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거는 양형자료 준비해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 준비 정도 해줄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냥 흐름대로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약 성범죄가 한번 볼게요. 아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범죄 발생 추이라는 이제 통계 자료를 한번 본 건데, 여기 풍속범죄가 그 성범죄 중에 약한 거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강력범죄에 이제 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돼서 강간이라든가 중간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력범죄고, 그 풍속범죄에서도 이제 뭐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풍속범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연간 5만 건 정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에 보게 되면 뭐 절도 범죄에 아직 18만 건이나 있네요. 2022년도에 폭력범죄랑 지능범죄가 참 많네요. 그리고 교통범죄도 꽤 많습니다. 24만 명 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것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보시려면 이게 참 먼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특수 강도 강간이 있고요. 그리고 뭐 특수 강간, 친족 관계에 있는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뭐 이렇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뭐 그 사람에 의한 어떻게 한다,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의 침입 행위, 그리고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 반포, 뭐 이렇게 꽤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무거운 강간이나 뭐 이런 류의 강제추행류의 범죄 등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행정사로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성범죄에 있어서 정말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 범죄 용어가 꽃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꽃뱀 인식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요. 이게 형법에서 보게 되면, 잠시만요. 형법에서 보게 되면 형의 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자수했는지,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성범죄에 연루가 됐다고 하면 요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그 풍속범죄에 해당되어서 이제 조사를 받고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구속수사를 받는 중범죄도 있을 거고, 가벼운 경범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 그래서 남자는 그린라이트라 생각하고, 이거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네, 요게 이제 강제추행이라든가 강간으로 인식이 이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꽃뱀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분 좋게 같이 했는데 나중에 신고를 하는 나쁜 사람이겠죠. 근데 요거 자체가 증빙을 누가 해야 된다? 남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아서 했는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증명할 수 있다. 있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면 관계하기 전에 동의를 받았다. 동의 음성 녹음을 했다. 요즘 인스타로 많이 한다고 하죠. 아니면
관계 후에 뭐 관계에 관련된 카톡이라든가 뭔가 대화가 있다. 이 대화를 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통화 녹음이 됐다든가 뭐 그런 거죠. 오늘 어땠어? 그래서 뭐 좋았다. 오늘 어땠어? 좋았다. 뭐 이렇게 말한 음성 녹음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무고죄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역고소를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확실하다, 그러면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처벌을 가장 약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감경사유나 이런 것들을 봐서 처벌을 가장 약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거는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합의하자, 얼마면 되겠니? 뭐 이랬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서류들을 준비하는 게 좋고, 합의가 안 된다면 공탁금을 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꽃뱀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아까 또 얘기했듯이 꽃뱀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없고 그런 준비를 못 했다면 무고죄로 가서 내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 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반대 증언을 함으로써 가중처벌 사유가 돼요. 반성을 안 하고 있고 이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증인을 또 찾을 필요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꽃뱀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으니까 돈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것과 상대방이 인식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텔에 같이 가면 동의의 표현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죠. 동의의 표현 아니죠. 그냥 함께 있고 싶었던 거지 함께 뭐 이런 관계를 갖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거부 의사 표시를 안 했다.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거부 의사 표시를 안 했다. 근데 이것도 무서워서 그랬다. 그럴 수 없었다.
끝날 만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뭐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여기서 같이 또 곁들여지는 게 강제추행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해서 멈췄어. 그래도 강제추행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같이 분위기가 좋아서 들어가서 뭔가 액션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해서 멈췄어. 그러더라도 뭐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이러면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증거를 잡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한 신체 부위에 대한 설명도 달라지죠. 나는 어깨를 만졌다. 네, 상대방은 가슴을 만졌다.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CCTV가 있던 데에서 뭐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딱 명백한 증거가 될 텐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면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받아들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건 조금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요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자료를 잘 수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얼토당토않게 뭐 1억을 달라, 사실 이런 경우도 없긴 한데 왜 이랬다 그러면 범죄 행위에 비해 너무 많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통상 이렇게 1억을 달라는 사람은 안 그러면 나 고소할 거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잘 헤쳐나가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증거가 있나 없나,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인식하는 것과 상대방이 인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범죄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좀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게 내가 증거가 있다 없다가 이게 확실해져서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내 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아까 참작사유에서 봤듯이 자수를 한다든가 반성문을 쓴다든가, 반성문을 쓰고 탄원서를 내고 내가 하고 있는 대한
서류들 준비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명확히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반성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오해를 했고 그 오해로 인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에 따라 그대로 멈췄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제 행동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다시 한번 제 잘못에 대해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상대방 여기서는 피해자라고 하겠죠. 피해자 땡땡땡은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헌팅 포차에서 만난 사이로 적극적인 사람 우리 마음이 통했다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참작할 만한 사람. 저는 땡땡에 근무하고 있으며 평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반성문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내 죄를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성범죄에 연루가 됐다면 예.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오해에 인해서 이루어진 성범죄인데 성풍속 위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마사지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건전 마사지가 있고 불건전 마사지가 있죠. 그러면 불건전 마사지는 이건 사실 성폭력 위반입니다. 그래서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런 2차 하는 업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성매매 업소. 요즘은 성매매 업소는 사실 거의 다 사라졌죠. 많이 없어졌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저기 유천동에 예전에 있었다고 했고, 유천동 맞나요? 유천동에 엄청 번화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망했죠. 그리고 저기 청량리 588 같은 경우는 지금 주상복합 지어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가 없냐? 아니죠. 많이 변모가 됐죠.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건 오피스텔, 그리고 뭐 풀사롱. 풀사롱 같은 경우는 룸사롱 같은 건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유튜브에서? 예, 뭐 그런 거죠. 술을 마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 음주가 끝나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근 모텔에 가는 거죠. 것이다. 가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풀사롱은 그 업체가 같은 건물에 있는 거죠. 뭐 1층이 룸이면, 1층이 대기 장소, 뭐 이런 식으로 쓰면 2층은 룸사롱, 3층부터 뭐 8층까지는 객실. 그래서 뭐 한 번에 뭐 하는 거 이렇게 이거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건전 마사지를 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겠을 건데, 불건전 마사지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던 도중에 경찰 단속에 단속됐다. 아니면 성매매 업소나 이렇게 풀사롱 이런 데서 유흥주점에서 그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 그랬을 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참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이게 뭐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현행범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후 적발. 현행범은 하던 도중에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조치사항은 참 애매하긴 한데, 이게 딱 그 어떤 타이밍에 걸리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을 세운다는 게, 난 성매매 업소인지 몰랐다. 몰랐다 잡아떼는 방법이죠. 성매매 업소인지 몰랐다. 두 번째는 이제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하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업소인지는 몰랐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업장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업장. 이게 접객행위라고 하는데, 접객행위는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접객행위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거예요. 내가 술을 마실 때 종사자, 직업,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종사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그 업소라고 이름 좀 말이 되게 이상해지구나. 그러니까 유흥주점에서는,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흥주점에서는 노래방 도우미가 가능합니다.
근데 유흥주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통상 일반 음식점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해서 불법으로 걸리는 건데, 어찌됐든 그냥 가볍게 같이 술을 마셨을 뿐이고, 그러니까 유흥주점이 딸려 있는 풀사롱에서 마시다 했으면 요 부분 성매매 업소인지 몰랐다. 유흥주점이라 그냥 그 유흥주점에서 일하시는 종업원과 그냥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올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올라갔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모텔 안에 같이 들어간 그게 있는데 이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 나는 성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피곤해서 자러 갔다. 뭐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다 잡아내죠. 잡아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죠? 제가 여기 보여줄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여기 여성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둘이 관계를 맺고 있던 도중에 적발이 되면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우길 수는 있죠. 그러면 이게 우기려면 전제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 현금만 써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현금조차도 인출을 오래전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계좌이체했다 딱 드러나겠죠. 그리고 인출 오래전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종업원과 입이 맞아야 됩니다. 저 아저씨가 저한테 20만원 줬어요. 아니면 그 종업원 가방에 현금 2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짜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다. 내가 여기로 오기, 근데 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경찰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종업원이 20만원 갖고 있는지도 볼 거고, 계좌 내역도 확인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이제 주장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만약 이걸 해서 가능했다.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네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죠. 이거 제가 안 쓰던 태블릿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계좌이체 내역 있고 카드 긁은 내역 있으면, 그럴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고, 정말 증거가
없을 수밖에 없다. 사전 작업을 확실하게 해놨다 그러면 우겨도 되는데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성문 탄원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뭐 반성문 탄원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팁을 드리자면 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어필해야 되겠죠. 뭐 같이. 근데 이제 어떤 종류의 모임에서 갔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는데 접대를 하던 자리였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나 살고자 상대방이 죽을 수 있는데 만약 진짜 접대를 하던 도중이었다면 상대방 처벌을 약하게 도와줘야 이제 접대가 성공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건 뭐 그런 거죠. 내가 A, B 업체 뭐 이렇게 해서 그 뭐 하청을 받으려면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뭐 한번 다음번에 한번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성범죄 관련돼서 내가 연루가 되었다면 가장 좋은 것은 상황을 먼저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좋다. 그래서 중범죄다 사를 찾아가는 게 맞고 아니면 행정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저한테 전화가 오신다면 제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아니면 이 부분은 뭐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이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수능엔 공인중개사 공부시간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아마 제가 실시간으로 틀어놓고 있어서 뭐 하나 싶을 겁니다. 그냥 홍보용으로 틀어놨고 제가 코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주소는 www.bloggerjd.com 블로거닷컴에 가면 있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 블로그 사이트인데 먼저 공인중개사 먼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날짜가 이제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날이죠. 그럼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은 309일 남았습니다. 309일 11시간 40분 34초가 남았네요. 44주 1일이 남았어요. 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공부 스케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1일을 공부할 수 있다, 2일을 공부할 수 있다, 3일을 공부할 수 있다, 7일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대략 전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로 주 6일을 하겠죠. 주 7일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주 7일을 하면 사람이 많이 지쳐서 주 6일로 본다면 이제 하루 공부 시간도 보면 됩니다. 1시간부터 16시간까지 잡아놨습니다. 17시간 이런 건 안 잡아놓은 게 사실 순공 시간으로 16시간 거의 못 채웁니다. 순공 시간으로 16시간 채울 수 있으면 주 한 3일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남은 스케줄 동안 주 3일 공부해도 2000시간입니다. 16시간씩 공부한다면 주 3일 16시간 2000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00시간이면 총 1차 2과목, 2차 4과목이라고 보면 6과목이면 6과목 한 과목당 300시간씩 시간이 생깁니다. 강의 하나 다 듣는데 한 40시간. 기본 강의가 하나에 40시간이고 뭐 문제풀이 강의 뭐 이런 거 해봐야 20시간. 100시간이면 떡을 치는데 300시간씩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기 스케줄대로 보면 됩니다. 내가 직장인이다 그러면 주 5일 매일 2시간씩 공부한다. 그러면 445시간이 남았네요. 그러면 445시간이면 한 과목당 한 80시간 정도씩 공부할 수 있겠죠? 6과목 나누면 4 7시간 아니 70시간씩 공부할 시간이 있네요. 매일 2시간씩 주 5일 공부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잡고서 내 공부 스케줄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나는 주말밖에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주말에 8시간씩 공부하면 706시간 정도가 있으니까 과목당 100시간씩 되네요. 그러면 최소 나는 주말에 8시간씩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홍보 목적으로 틀어놓은 거고 이거 많이 와서 봐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44주 남았지만 그러면 44주가 남았으니까 좀 여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음 주에 가면 43주 남을 거고 그 다음 주에 가면 42주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주주 때마다 와서 남은 시간 계산해보고 공부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는 형태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 수능이 이제 내년 11월 14일 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28시간 남았는데 이제 직장인 분들은 많이 없을 거니까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주 2일이나 1일. 근데 내가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다. 그럼 나 일주일에 1시간씩 공부하면 52시간 5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춰서 내가 주 6일 하루씩만 쉬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직접 공부해보니까 6시간밖에 안 남네. 그러면 1692시간 남았네. 그럼 1692시간에서 일단은 시간제로 해서 끝낼 수 있는 과탐이나 사탐 이런 거는 내가 200시간을 빨리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것 되겠습니다. 만약 오시게 되면 이렇게 광고도 좀 눌러주시고요. 한번 만들어 코딩해 봤습니다. 코딩 하는 법은 이게 되게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박 터졌어요. 그러니까 챗 GPT 이용해서 했는데 스터디 타임 캘큘레이터 이게 정말 힘든 시간. 챗 GPT로 그냥 탁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 공부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보자. 어떤 언어로 만들까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가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어떤 언어가 좋을까? 그러면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한 일반 HTML은 구조를 정의하고 CSS는 스타일을 지정하며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 그러면 먼저 2025년 수능 남은 시간 해보자. 수능은 DD1 HH시간 MN분 SS초 그리고 2025 수능은 2024년 11월 14일 8시 20분에 시작해. 아주 이렇게 코드가 나왔어요. 그럼 그런 다음에 이제 코드에 대해서 적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못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편집기를 열어서 이거를 컨트롤 CV를 한 다음에 HTML로 저장해서 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계표를 만들어서 16시간 공부 시 몇몇 시간, 15시간 공부 시 이렇게 해서 16시간부터 4시간까지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 녀석이 12시간까지 만들어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박 터졌죠. 그래서 주 5일 공부시, 주 6일 공부시 만들어주고 주 5일 공부시 각각 만들어주고 시간도 이렇게 만들어줘. 그랬더니 딱 말한 것만 만든 겁니다. 12시간까지.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각 표에 16시간, 15시간, 14시간, 13시간, 13시간까지 나오게 해주고 토글 박스를 만들어서 주 7일 공부, 주 6일 공부, 주 5일 공부, 주 4일 공부, 주 3일 공부, 주 2일 공부, 주 1일 공부 이렇게 골라서 남은 시간을 볼 수 있게 해줘. 그리고 각 남은 시간은 땡땡땡땡 시간, 땡땡분 남은 이렇게 표현해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인중개사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그래 요렇게 만들었어. 이걸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코드가 나왔는데 시간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막 2만 시간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331일 곱하기 16 하면 5200 얼만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하고서 계속 이거 반복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코드 나온 거를 봐가면서 쭉 보면 이제 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나와요. 스터디 토글박스 공부 스케줄 선택. 그러면 밸류 765543. 그러면 내가 요거를 바꾸면 요 토글박스가 바뀌겠구나. 그리고 요거는 테이블 그려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왜 100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할까? 그래서 1000을 지어봤다가 1000을 지우니까 또 이상한 게 나와서 막 계속 하다가 결국은 답을 찾아서 수정할 부분들 수정하고 저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는 게 진짜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니까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뭐 요청하시는 뭐 이 다른 시험 만들어줘 그러면 그것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뭐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시험을 했으면 좋겠는지. 세 번째는 로스쿨을 꼭 가야 되는 이유. 이 로스쿨을 꼭 가야 되는 이유. 그냥 이거 신세 한탄입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성범죄 관련이다. 그럼 변호사가 수임하면 한 건에 최소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사건이 심각하면 더 받겠죠? 내가 강간을 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막 2천만원, 3천만원도 받을 겁니다. 근데 행정사인 내가 이 업무를 도와준다. 라고 하면 반성문 탄원서 해서 그것도 반성문 단원서 해서 5건 정도 적어줘야 50 받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음주운전 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0 내외로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황이 심각하면 더 받고 상황이 좀 경미하면 적게 받고 뭐 하는데 대략 이 정도 받습니다. 근데 똑같은 음주운전을 변호사가 하면 500에서 1000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저 100을 받으면서 막 이것저것 다 해주거든요. 네, 변호사님은 예, 반성문 탄원서 써오세요. 이렇게 해요. 저는 이제 반성문 탄원서를 반성문 같은 경우 최대한 슬프게 구슬프게 정말 막 이걸 보시는 검사님이 눈물 뺄 수 있도록 쓰는데 변호사분들은 여기 반성문 탄원서 써오세요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그거는 요 음주운전 분야는 변호사 비선호 업종입니다. 왜냐 돈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음주운전 분야는 웬만해서는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뭐 500에서 1000 받는다고 하는데 1000까지도 받는 게 그 이상 되면 그냥 아유 저 그냥 운전 안 할래요. 그냥 2년 동안 차 없이 살래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상 되면. 근데 변호사가 민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도 돈이 너무너무 많이 됩니다. 경제 쪽 한다. 기업 간 소송을 들어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속이다. 그러면 기본 수익률 500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속 증액분에 20% 받습니다. 로 성공 보수로 받습니다. 그러면 요새 서울 아파트가 10억이니까 평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이라고 하니까 우리 10억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남고 형제, 나와 동생이 남는다. 그러면 요 10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유류분이 인정되는 게 1.5대 1대 1입니다. 근데 저 10억을 남기고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한테 10억을 다 줬다. 너는 우리 집안의 후계자야 하면서 동생한테 10억이 들어갔다. 그럼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요 소송을 하기 위해서 500을 먼저 받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억 나누기 3.5 하면 그거네요. 2.85억이네요. 85억. 그리고 어머니는 2.86억. 어머님은 2.86 곱하기 1.5 해서 4.29억. 4.28억 잡을게요.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2.86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동생한테 10억이 다 갔으니까 2.86억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증액분이 2.86억이잖아요. 근데 뭐 이것 뭐 못해서 뭐 2억 받았다 쳐요. 그러면 2억이라고 치면 2억 곱하기 아까 20%니까 0.2잖아요. 그러면 4천만원.
4천만 원 받는 거죠. 성공 보수로 받는다. 어마어마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건데, 만약 요게 100억이었다. 그러면 성공 보수로 4억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까 음주운전 100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죠. 뭐 아니면 이런 거 상속이 아니라 뭐 이혼이다. 재산 분할하잖아요. 재산 분할 소송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혼도 500 정도 500 전후로 받고 이제 성공 보수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원래 뭐 10억을 5억씩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 뭐 이제 기여한 부분이 있다 없다 요거 따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의 20% 성공 보수로 받으면 요것도 적지 않겠죠. 근데 더 대박은 기업 간 소송입니다. 기업 간 소송은 기본 단위가 600억, 100억 단위 가죠. 몇 조짜리 소송도 있죠. 100조. 그러면 요거에서 결론적으로 아끼게 되는 금액의 20%는 성공보수로 받을 거란 건데, 그러면 그 돈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요런 얘기들 뭐 해요. 변호사 필요 없다. 요새 로스쿨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밥벌이도 못하는 변호사가 많다. 뭐 이런 얘기 가끔 들을 거예요. 뭐 변호사 자격증 필요 없다 이거. 이거는 전형적인 개소리입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평균, 중간 이런 친구들을 봐야 돼요. 평균, 중간. 최상위권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최하위권도 보면 안 되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최상위권 변호사들 보면은 요분들 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케이. 전에 최상위권을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돼요. 전에 대법관을 하고 퇴임을 했다가 여기 뭐 그 공무원 3년인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동일 그걸로. 그래서 법률 자문만 하세요. 3년 동안 하고 쉬고 2년인가 변호사 생활 하시다가 대법원장으로 추천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요분의 재산이 5년 사이에 180억인가? 는 사건 있죠? 그러면 5년 사이 1년에 90억씩 2년을 벌었거나 뭐 아무튼 그때 뭐 요거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김현장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많이 버시겠죠.
뭐 삼성이랑 뭐 예를 들어 삼성이랑 뭐 애플이랑 특허 소송 들어간다. 요거 수임 받아서 한다. 그러면 뭐 버는 돈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것들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꿈을 갖고 가는 건 맞지만 그걸 기대하고 가면 또 안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최하위권도 사실은 보면 안 됩니다. 최하위권도 보면 안 되는 게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공부만 잘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해서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 근데 공부밖에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이러면 도태되겠죠.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공부만 해서 뭐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줄 모르니까 고객 만나서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수임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신 상황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스쿨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데다 보니까 항상 칭찬받고 항상 배려받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미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직접 하다가 미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영업 능력인데 변호사가 좋은 거는 영업 능력이 부족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업 능력이 부족하면 사실 사무장을 두면 되는 거고요. 영업 잘하는 사무장을 구해서 영업 따오게 해서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영업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돈 버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 그리고 또 그래 변호사 영업이 너무 부담이라 내가 못하겠어. 그럼 공공기관 취직하면 되잖아요. 변호사 뽑는 회사, 변호사 뽑는 공공기관, 변호사 뽑는 기업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자격증이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내용 제외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관련된 거는 이제 의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할 수 있어요. 이거 의사, 우리나라 의사가 지금은 더 좋긴 하죠. 사실 의사는 라이센스 숫자를 확 줄여놔서 초과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의사가 더 좋긴 한데 의사하면 BT가 많이 생각나요. BT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저 대학 갈 때 이제 BT의 시대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의 시대가 온다. 아직도 생명공학의 시대는 안 왔죠.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특히 더 못 오는 이유가 사람과 관련되면 의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공학이 결국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이 이제 사람의 뭐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연구를 하려면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BT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생명공학과를 나와서 생명공학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도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요 의사와 관련된 업무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변리사가 하는 일 할 수 있죠. 노무사가 하는 일 당연히 하죠. 행정사가 하는 일 당연히 합니다. 세무사가 하는 일 가능합니다. 거의 오만 그 자격증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변호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대리권이 있어서 대리랑 대행, 요 뭐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비슷한 용어라고 느껴질 텐데, 대리는 대신 생각해 주는 것까지 해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다. 대행은 대신 행동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사가 갖고 있는 게 대행권이고 변호사가 갖고 있는 게 대리권입니다. 그래서 뭐 묵비권 하고 옆에 변호사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아,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 대신 생각해서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변호사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업 능력은 필수인데, 여기는 좋은 게 영업 건당 수익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도 로스쿨을 가고 싶은데 시대가 달라서 저 대학 다닐 땐 군장학생도 됐겠다, 장학생 돼서 학점 신경 안 쓰고 다녔죠. 그리고 저도 리트 시험 봐야 되는데, 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려면 약 10년, 약 6년은 날아가더라고요. 왜 6년이 날아가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니니까 리트 시험은 2년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2년 준비해서 돼도 대박이죠. 그래서 뭐 한 2에서 3년 뭐 3년 준비한다. 그래서 로스쿨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 3년 다녀야죠. 그러면 2, 3년에 3년 하니까 벌써 5, 6년이잖아요. 근데 제 능력상 변신을 한 번에 통과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3년 다녀야 되는 것도 여기도 3, 4년이 될 것 같아요. 3, 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왜냐면 휴학을 해서 변시를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다음에 한 번에 통과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3, 5년이라고 잡으면 5에서 벌써 8년 되잖아요. 거기에 변시 한 번째 통과는 힘들 거니까 한 2, 3년 준비한다고 보면 거의 10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 투자하면 지금 당장 준비해도 50입니다. 50에 변호사 되면 저도 그렇죠.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고 아직 실천은 못 하고 있습니다. 50에 변호사 돼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IT를 못 따라가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저 뭐 행정사 할 때도 그 행정심판 온라인으로 다 신청하고 하는데, 이게 좀 늦게 공무원 한 30년 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은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아이디도 막 힘들게 만드시니까 고객을 불러서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걸 못 하니까 사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이건 한번 좀 더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성수기 비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성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는 1월달부터 가게 되면, 그러니까 12월달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12월 20일 전후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대학교가 방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방학 때 해외여행 엄청 갑니다.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있죠. 요때도 해외여행 많이 갑니다. 크리스마스랑 1월 1일 신년도 있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초중고도 요때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0일부터 약 한 2월 14일 전후까지가 성수기입니다. 2월 14일 이후는 초중고가 다시 개학을 해서 그때 살짝 비수기가 2월 15일부터 살짝 옵니다. 2월 28일 요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개강을 하고 하니까 요 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비수기입니다. (4월) 달에는 봄이 와서 해외여행을 다시 막 갑니다. 언제까지? 5월 8일까지. 요때가 날씨도 좋고 막 하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요때 다시 또 성수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5월 가족의 달 이렇게 끝나면서 딱 5월 한 10일 때쯤부터 6월 30일 이 정도까지가 또 비수기입니다. 6월 한 20일 잡아야 되나? 25일 이 정도. 요때 비수기는 대학교는 이제 6월 중순에 방학을 하는데, 예, 초중고가 7월 달에 하기 때문에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거의 8월
한 24일 정도까지가 성수기입니다. 극성수기. 그러다가 8월 15일을 전후해서 살짝 꺾이면서 조금씩 싼 항공권이 나오고 8월 24일 정도 지나가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비수기로서 8월 한 25일부터 30일 요때까지 또 비수기입니다. 근데 추석이 있다. 여기 때 또 추석 연휴에 따라 또 달라져요. 추석 전후로 성수기, 추석 전주, 추석 다음 주, 그 전후로 또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 한 10일? 10일? 요때까지는 또 성수기입니다. 가을 여행 간다고 성수기. 그 다음에 11월 10일부터 대략 아까 크리스마스 전 12월 20일까지 이때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맞춰서 하시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